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그대로 두어서는 또 안 되겠죠. 지금부터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00년까지 아까 S&P 뭐 5 시나리오가 있고 뭐 1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이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온성이 요거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이고요. 자, S&P 5까지 올라가고 S&P 3 시나리오는 지금 추세로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했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고 S&P 2 시나리오가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쭉 줄이는데 그래도 기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온은 저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냐 이 말이죠. 저건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거나 하는데 이 미세먼지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냥 냅둬도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서 버틸 수 있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배출을 하지 않았다. 그럼 미세먼지는 0이 돼버리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마시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는 수만 년 동안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인다라고 해도 배출이 돼버렸잖아요. 배출이 됐으면 계속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온은 계속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줄여야지 조금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위험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저 사회 경제가 앞서 얘기했죠. 거대한 가속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느라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청나게 늘려놨더니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위험이 일어났어요. 저 위험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온 저 사회 경제를 갖다 다시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문명은 붕괴로 끝장 나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야 되겠죠. 저감 완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어차피 기후 변화로 우리가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도시 감염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건 이미 일어나 버렸잖아요.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원인은 줄여야 하는 것이고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원인을 찾으려고 결과로 드러난 걸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일어난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감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1970년대 말에서 2050년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전 세계 GDP예요. GDP 경제 성장이 저렇게 지금 빨리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전 세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경제가 성장한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죠. 그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2050년 목표만 딱 하나가 있냐? 아니에요. 중간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줄여버려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는 거의 매년 5%씩 줄여나가야 돼요. 매년 온실가스를 5% 줄인다는 건 어느 정도냐?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행기도 안 뜨고 뭐 하면서 산업도 축소가 되고 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5%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19 그 첫 해 수준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멸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드는 일이기는 한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문명이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는데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위기 속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지금 이 문명이 붕괴가 된다? 그럼 우리가 너무 커다란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역사가 항상 위기에서 무너진 것만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위기 속에서 도약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뉴욕 5번가에 같은 지점을 1900년도하고 1913년도에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1900년도에는 이 뉴욕에 지금 보시다시피 마차가 지금 꽉 차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뭐 파리, 런던 뭐 이런 도시들은 마차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마차가 늘어나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시청 입장에서는 좀 말똥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지금 수준으로 계속 이 마차가 늘어나면 50년 후에는 말똥이 런던 거리에 2m까지 쌓이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걸 갖고 끙끙거리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니까 자동차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냥 말똥 걱정을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또 순발력 있게 세상을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키는 이러한 재주를 또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그 전환을 했던 그 경우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죠. 이미 이제 유럽에서 한전 전쟁이 터진 다음에서야 그때 이제 참전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전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포드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 선언을 이제 참전을 했는데 한가하게 자동차 만들어서 팔 수가 없죠. 전쟁용 차량들이 거의 쏟아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산업을 갖다가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꿔야만 했어요. 그 전시 산업으로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렸냐?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당시에 1, 2년 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꿔내요. 그 다음에 1940년 그 전에는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쇠를 깎는다. 어디 여자가 쇠를 깎아? 이러한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빵 터지니까 중화학공업에서 이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가버리니까 그 자리를 거의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포탄 만들고 다 쇠를 여성들이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저런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공동체가 이걸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산업도 1, 2년 만에 싹 다 바꿔내고 그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회 자체도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게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1.5도 탄소 중립에 일어난 세상 이거를 그래서 전쟁이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연대를 해갖고 이거 함께 열심히 하면 이거 극복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050년에 우리는 드디어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에 도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개인은 화석연료를 거의 쓸 수 없는 세상을 의미를 해요. 뭔가 지금 우리는 인생이 즐거우려면 화석연료를 지금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태울 수가 없다? 야, 이건 너무 깝깝한 거 아닐까? 우리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자, 탄소 중립의 세상의 그 일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1971년과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도시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자, 오늘날은 저 도로에 이제 자전거가 저렇게 있고 굉장히 쾌적한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서유럽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서유럽에 그런 도시를 가게 되면 도심부에서 거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이 자전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러면 서유럽 사람들은 참 인류애가 막 넘쳐나갔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닐까? 근데 서양 사람들이 뭐 시민지 만들고 유태인 몇백만 명씩 죽여도 굉장히 살벌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갑자기 착해졌을 리는 없을 텐데. 자, 코펜하겐 시에서 실제로다가 이 도심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갖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합니까? 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설문에 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다 체크했던 사람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다 체크를 했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르고 편리하니까 거기에다 다 체크를 했다라고 해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시간만 타도 한 10km를 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심에서 우리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바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정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착해져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그런 세상은 없죠. 다 시스템이 바꿔져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우리는 더 멋진 세상의 이런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우리 스스로 갖고 만들어내는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71년도에 이 도로의 주인은 이 쇳덩어리고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났죠. 자, 오늘날은 뭐니까 이 도로의 주인이 바로 인간이고 훨씬 더 쾌적한 바로 인간이 쾌적하고 환경이 쾌적한 이러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의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을 꾸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의 세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 IPCC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0년이요. 지금 가격이 85%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평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봤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설치량이에요. 2010년 이후에 이 설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15원하고 지금 50원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설치량이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재생에너지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의 새로운 이 판은 지금 재생에너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 정책 결정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 세계 경제 포럼 내년 1월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세계 정상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회사 회장님들, 그 다음에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해를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 정책 결정자들에게 항상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한 그 내용이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금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인데 여기 녹색으로 된 거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회적 위험을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2007년도부터 동일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속 자료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그 위험 1위부터 지금 5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여기 파란색이 많죠. 이 파란색은 경제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10년 전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위험이 뭡니까? 그러면 경제적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획딱 바뀌어져 갖고 기후 환경 위험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을까? 자,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그러려고 했다. 잘 살려고 하니까 공장을 많이 줘야죠.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진다라고 하는 건 생산 수단을 키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생산 수단보다도 생산의 기반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옛날에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거는 이 배가 시원치 않고 그물이 시원치 않아서 많이 못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산 수단이 시원치 않아서 많이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그 생산 수단을 키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왔죠. 자, 지금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배가 시원치 않고 그물이 시원치 않아서가 아니죠. 바다에 고기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못 잡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산 수단보다도 생산의 기반이 항상 풍요롭게 지속 가능하냐를 항상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 환경적인 이 요인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지금 누구는 쪽배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 기후위기가 극단적 상황이 되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애꿎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바로 쪽배와 돛담배를 탄 이런 존재들이 이 고통을 다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가고 나라가 3분의 1이 잠겨버리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지대 국가니까 방글라데시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서 막 못 쓰게 돼버리고 뭐 인도양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나라가 없어질러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피해를 가장 전면에서 지금 얻어맞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자연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천의 저지대에 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분들이 이러한 위험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지금 당하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바로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나는 그래도 항공모함을 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요 따위 마음으로 나 견딜 수가 있을까?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안전은 나만의 이렇게 구축한 거로 그 안전이 보장 안 됩니다. 내 주변이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도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갔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약 난민이 약 1억 명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2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한 7억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막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나드는 그러면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다 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회적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득 간의 그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하위 40억 명은 고작 10%만을 지금 배출을 해요.
대단히 불평등한 이러한 세상이죠. 지금 상위적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주요만 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정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인데요. 1900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2100년까지 저 SSP 5는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SSP1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미래라고 했죠. 지속가능한 미래가 온도가 떨어지진 않죠.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도 조금씩 가열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볼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70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후위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살아생전에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50년이 되면 7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늙음하게 엄청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202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중년이 이제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위험 속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한 이 모든 이산화탄소의 약 80%는 1960년 이후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 기후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저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그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큰데 누가 그럼 그 피해는 당하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는 당한다. 그래서 그 원인과 뒤에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또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바로 IPCC 보고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과학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IPCC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저감, 아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저감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그, 어차피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로 의미를 하는데, 각 이제 부분별로다가 저렇게 이제 저감과 저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하게 온실가스를 줄인다, 감염병을 막는다, 무슨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와 다 이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 유엔에서 2030년까지 바로 사회적 이 목표를 17가지 이런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과 바로 이 지속가능한 이 발전 목표와 같이 묶여진 이런 정책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시너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항상 긍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런 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건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면이 막 올라오고 극단적인 이제 이런 날씨가 많이 발생해서 이 해일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갖고 부산 앞바다에 방파제를 갖다 굉장히 높이 쌓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 보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해지지만 그 대신 그 방파제로 인해서 그 해안에 있는 생태계가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긍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부정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이제 긍정 효과고 누런색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예요. 다만 이걸 다 합쳐서 봤더니 그래도 뭔가를 대응하는 게 좀 낫더라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그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게 될 때 저감,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고 적응, 그 결과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하고 다 합쳐갖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를 그거를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되죠.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낮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여기서 1.5도, 2도라고 하는 거. 1.5도, 2도를 넘으면 그 다음날 절벽에서 우리가 또 떨어졌을 그렇게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1.1도가 지금 상승됐다라고 했는데 1.1도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10km로 지금 달려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시속 110km로 달려가다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죠. 그렇지만은 고속도로에서 110km면 그거는 뭐 그냥 정상 속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후위기를 감지를 하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1.5도가 됐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50km예요. 이거 상당히 사고 날 가능성 높아진 거 상황을 의미를 하죠. 2도까지 올라갔다. 시속 200km예요. 이거 거의 사고 났다라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3도까지 올라갔다 시속 300km다? 그러면 아마 이건 거의 죽었다라고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3도냐, 1.4도냐, 1.5도냐, 1.6도냐 시속 130km냐, 시속 140km냐, 시속 150km냐, 160, 170 거기서는 그 10km, 10km 사이에서 이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1도, 0.1도 그 하나하나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이 개발 목표하고 이제 물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1.5도, 2도라고 해갖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아까 보면 계속 지금보다 온도는 쫙쫙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보다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난과 불평등이 심한 그러한 사회라고 하면 이 손실과 피해가 대단히 불평등하게 아까 제 예를 들었지만 주로 약하고 가난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2도를 막는다 해도 그 사회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불평등이 심한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의 그 불안정성이 증폭이 되면서 위험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2도 정도까지 해서 그게 적응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도 이게 참는 게 그 뭐 엄마가 아기를 막 이제 징징거리는 아기를 계속 이렇게 뭐 잘 돌보다가도 애가 뭐 한 몇 시간째 뭐 계속 그렇게 징징거린다 그러면 그냥 엄마도 빵 하고 폭발을 하는 것처럼 이게 견딜 수 있는 거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는 것이 바로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엄마가 그걸 얼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점점 넘어서게 되게 되다가 거의 3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인 손실과 피해. 그러니까 저 때부터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거 구별 없이 무차별하게 이 기후위기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공격을 하는 다시 말해서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위험을 낮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의 하나의 그 예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적응과 관련돼 갖고 이 폭염과 관련돼서 이 폭염으로다가 누가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하냐면 야외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노인들이 이 쪽방 같은 데서 있다가 고립된 상태로 많이들 사망을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기온은 지금 올라가고 폭염은 지금보다 더 심해지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적응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라고 하면 1.5도를 넘는 여기 노란색은 위험을 감지를 하고 붉은색은 이제 위험으로 들어가고 저희 진한색은 완전히 파국적인 이제 위험을 의미를 해요. 1.5도를 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적응을 열심히 한 사회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야외 노동자들 어차피 이제 이 폭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니까 야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보호하는 법들을 만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쪽방촌 같은데 돌봄 센터를 미리미리 만들어 둔다라고 하면 그런 위험을 갖다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량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시나리오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아까 SSP1 시나리오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을 경우고 SSP3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한 이런 사회를 의미를 합니다. 자, SSP1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 둘이 반대되는 사회인데 SSP1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구 증가율,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이 좀 낮고 빈곤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감소를 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런 식량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처럼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한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1.5도를 바로 이제 위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난민이 와도 받아주지를 않고 국경을 봉쇄를 한다면 이제 이런 사회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으로 들어가는데 SSP1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 3도 정도까지가 올라간다 해도 그래도 위험은 감지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정도가 올라간다. 그럼 열대와 아열대 건조 지역에 있는 농업은 완전히 붕괴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설사 그러한 세상이 된다 해도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농사가 다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저 북쪽에 있는 데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 아시아 쪽도 저 개마고원 저 위쪽부터는 이 기온이 올라가면 식량 생산이 쭉쭉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주는 것인지 지역적으로 다 늘어나는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S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 이 불평등이 적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에게 친절한 사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열대나 열대 건조해서 농업이 붕괴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저기 뭐 카나다나 러시아, 저 북유럽의 나라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그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기후가 우리의 문명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구가 우리의 문명이 무너진다면 결국 그거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결코 기후나 지구에 의해서 당분간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이러한 이제 세상을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면 더 지속 가능한 우리는 사회를 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후 회복력이 없는 이러한 사회를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파국적 위험으로다가 이제 빠지게 될 것이죠.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2050년 목표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가지는 않죠. 매년 그때마다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결정의 누적이 우리의 미래 모습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전혀 이 기후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가장 나쁜 그런 정책들만 골라갖고서 앞으로 2030년이 갔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010년 후에는 다시는 우리는 저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까지 와버리면.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누적되는 이러한 정책의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그 10년 이후에 수천 년 동안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2030년까지가 가장 인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대한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 제가 맨 앞에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물질적으로 이건 유한한 곳이에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햇빛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하고 온기를 보존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햇빛은 에너지죠.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반드시 그만큼이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인간이 태운 그 화석연료를 통해 갖고 나온 그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는 열을 갖다 못 나가게 꽉 잡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를 못 나가게 잡습니다. 하루 동안 계산하면 42만 개의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42만 개의 그 원폭의 에너지가 지금 계속 축적을 하면서 오늘날 지구 가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순환을 하지는 않죠. 한쪽은 계속 에너지와 자원을 지금 고갈시키고 한쪽은 계속 이런 쓰레기, 오염먼지, 온실가스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지구는 이 에너지와 원래 자연적인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에너지와 이 물질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을 계속 고갈시키고 한쪽을 계속 쌓아둡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불균형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반드시 붕괴가 일어난다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요. 바로 그 붕괴 시점이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제가 맨 앞에 오늘날의 지구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공동체,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냐?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기 위해서, 사회 효율 시스템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가 거기 찡겨 들어가고, 헉거리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는 친구로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동료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막 그런 불안감이 나를 갖다가 치열하게 만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지구를 때려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부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때려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부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 결코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담대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에너지는 순환이 재생이 되어야 되고 자원은 순환이 되어야 되고 지구 환경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게 뭐예요? 경쟁해서 갖고 내 동료의 머리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금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요,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는 바로 실현을 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이러한 담대한 전환만이 바로 우리의 환경을 지켜내고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런 담대한 전환 역사 속에서 진짜 해본 적이 있느냐?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의 기후조건, 제가 농업이 가능했던 기후조건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농업이 가능했죠. 이 안에서도 자연적인 기후변화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나 보다. 그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은 기후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추계시대라고 하는 요때하고 14세기에서 18세기 중세 소빙하기 때요. 저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기후가 안 좋다. 이거는 기후가 안 좋아갖고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 그 사회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전쟁이 자주 터졌던 이런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중국은 춘추전국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춘추전국의 시대라는 건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바로 공자맹자가 이때 등장을 하죠. 타인을 극률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인으로 대하라고 하는 바로 유교가 저때 부흥을 해요. 저 당시에 그 다음에 인도는 겐지스강 일대에서 민족 간 충돌이 대단히 심했던 때예요. 저때 바로 석가모니가 저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불교가 저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동 지방에서는 유태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경전으로 모여가서 구약 성서가 저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의 정신적 배경이 저때 완성이 돼요. 그 다음 그리스에서는 그들은 연극 무대 위에다가 희극을 올려놓고 깔깔깔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극을 올리잖아요. 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했어요. 당시 이 네 지역이 서로 연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황금률, 그러니까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너도 타인에게 하지 마.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 황금률이 바로 종교적, 철학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저 추계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 소빙하기, 이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권위에 의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 소빙기에 들어서게 되니까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런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이제 사상에 이런 많은 철학적인 이런 그 맹아들이 저 소빙하기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은 개인이 자기의 그 권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마침내 이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프랑스 대혁명까지 저 때 일어나죠. 1789년 그해 프랑스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추웠고 홍수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789년 그 해에 그 곡물 가격이 프랑스에서 가장 치솟던 그날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인 바스티유 감옥이 그날 무너집니다. 물론 날씨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안 좋은 이러한 기후 조건이 바로 그 사회의 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면서 바로 혁명까지 가게 했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의 연대를 통해서 바로 스스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첫 손을 보인 사건도 바로 저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웠던 악정 고트 속에서 우리의 인류가 극복을 해냈던 그 성취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이런 기회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제주도 이제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찍은 사진인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먹구름이 몰려와서 좀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먹구름으로 꽉 차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름이 좀 몰려올 때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비 내림이라고 하는 이런 찬란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항상 이렇게 위기 속에서 도약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작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잖아요. 바로 위기는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면 나 홀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연대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겁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가 연대의 힘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으로 느껴야 되고 바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예. 그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은 항상 듣고 나면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선생님은 계속 들으면서 듣는 우리도 한 시간 반 정도 듣는 우리도 마음이 무거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사님은 더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가지겠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박사님께
좀 궁금한 내용 아니면 뭐 꼭 내용 기후 위기하고 관련 없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박사님 뭐 연애는 언제 시작해 보셨나요? 첫사랑 뭐 이런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네, 박사님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네. 질문하세요. 여기.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개인의 불안감 증폭이 사회 전체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쟁사회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과학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지금 이 경쟁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핀란드를 출장 때문에 간 건데, 걔네들은 뭐 택시 운전사부터 해갖고 자기네들 경쟁사회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역시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결국 여기에서 오늘날의 이 경쟁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울 수가 있을까? 여기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안타깝지만 잘 모르겠어요. 다만 경쟁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마이크를 줄게요. 지금 생물 총량과 공룡들이 대멸종했을 때에 지금은 인간이 한 30몇 프로 차지하고 인간으로 인한 가축이 60몇 프로를 차지해서 공룡들이 대멸종했을 때와는 그 후의 세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좀 다를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룡 시대에는 그때는 그 공룡 스스로가 그렇게 절대적인 그게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생명 그 생태 자체에 그 공룡 자체가 뭔가를 왜곡시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6,500만 년 전에 유카탄 반도에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운석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때 기후 조건이 확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종이 멸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대멸종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자연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대멸종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짜다 6번째 멸종으로 멸종이 된 다음에 수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구상에 또 다른 이제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또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이제 두져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망한다는 걸 단 멸종된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이렇게 멸종을 향해서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아마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서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 멸망의 그 예언은 선포가 되어 있지만 이 의인 10명을 못 찾아내갖고 결국 멸망 불벼락을 맞아버리잖아요. 결국 그 의인 10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회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멸망은 그냥 멸망이 아니라 그건 돌이킨다, 바꾼다라고 하는 이 선포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못해서 결국 불벼락을 맞아버리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막지한 경쟁과 이런 거로다가 이 치열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부수면서 우리 스스로 가버렸다. 이거는 너무나도 그 비참한 이야기의 서사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공룡의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만 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저희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메테인 때문에 온실가스도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비건을 하게 된다면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비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그 농업이라고 하면 거기서 뭐 이제 식물들이 뭐 이렇게 이제 자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생태 친화적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오늘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일한 작물들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나만 심는 거고, 식물은 다양해야지 그렇게 하나만 되는 거 굉장히 왜곡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80억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 농업을 그렇게 했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극단적으로다가 고기만 먹고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채소, 곡물만 먹는 사람은 없죠. 다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그렇게 먹는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메테인이 이제 심하게 이제 배출이 되는 소고기만 100% 먹고 한 사람은 채식만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생태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의 그 배수가 소고기만 먹는 사람이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식 10사람이 먹을 거를 고기 먹는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린다라고 10배예요. 굉장하게 차이가 크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그 위기에서 이 농업이 이제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지금 부담을 지는데,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을 지금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뭐 이산화탄소 이제 2030년까지 각 부분별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한쪽에 보면 에너지 말고 굉장히 크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농업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혁신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이런 먹거리 문제도 엄청나게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고기를 줄이는 그런 어떤 채식의 그 전환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채식도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를 더 하면, 우리가 보통 기후위기에 이제 대응한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 시민 이렇게 이제 캠페인으로 많이 하는 건 일회용품 이제 안 쓰자, 그다음에 LED 전구로 바꾸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채식이 그거보다는 서너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식 먹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밤에 잠을 못 잘 친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괜찮습니까? 그 박사님이 그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는 대기과학자 이렇게 알려져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계십니다. 우리도 선생님도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는 선생님, 여러분도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는 학생이 되는 좀 하나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열당해 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 마치고요. 여기 영재학급 친구들은 남아서 좀 자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